자, 이제 59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제 계정 과목별 이해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배워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계정 과목의 종류만 여러분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계정 과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들을 해줘야 되냐라는 걸 좀 상세히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자, 자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한 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 뭐 나와 있는 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 얘기한 거고. 자산은 밑에 원칙적으로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유동자산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 유동자산. 자산은 크게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이 넘어서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 기준이긴 한데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도 유동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유동자산 밑에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그 외의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원재료 구입부터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을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보고요.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채권 등은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산회계 1급부터 전산세무 2급까지 공부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원재료를 구입한 시점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그 기간을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 놨죠? 자, 한번 했던 내용이고 넘어가셔서 이제 당좌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당좌자산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교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당좌라는 것 자체가 뭐 즉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게 당좌자산에 해당하겠죠. 이건 현금 자체가 뭐 현금이기도 하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설명드린 대로. 유동자산 중에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서 당좌자산이란다. 즉,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표 1, 그러니까 12월 31일 얘기하는 거죠.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자, 이런 걸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보시면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고 경제활동, 경영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하나의 통합계정으로 표시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현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당좌예금 계정, 현금성 자산 계정 등을 각각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다가 기말 시점에 이들 계정의 잔액을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통합해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요. 현금 계정, 당좌예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이렇게 각각 쓰지만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자산 이렇게 다 쓰면 길어진다고 그랬죠? 너무 길어지니까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그냥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현금 그래놓고 1번에 통화대용 증권 이래놨죠? 그러니까 통화가 현금이에요. 그죠? 통화가 현금인데 통화처럼 쓸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밑에 그럼 현금 그래놓고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동전인 통화 이래놨죠. 다 아는 내용이고 통화 대용 증권 보세요. 자, 밑에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 종류가 나와요. 종류는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하게 나와 있죠. 그럼 시험에 나왔었단 얘기예요. 자, 타임 발행 수표. 그래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받으면 다 현금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나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임 발행 당좌 수표나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현금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뭐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있는데요. 이것도 타인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발행했다라기보다. 그럼 송금 수표는 뭐냐? 여러분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은행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체국들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은행이 더 발전하기 전에 우체국이 먼저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강원도에 할머니가 사는데 할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바꿔다가 현금으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이게 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이렇게 비춰보면 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돈을 신문지로 한번 싸요. 그리고 신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이렇게 봐도 돈처럼 안 보이니까. 뭐 옛날엔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분실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안 보내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발전하면서 은행에 가서 아니 우체국에 가서 나 누구한테 돈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송금수표를 줘요. 그럼 거기에다가 인적사항이랑 써서 금액을 써서 보내면 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우체국에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던 수표예요. 그래서 수표를 받은 사람은 우체국에 가서 본인 확인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똑같이 현금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상상을 못하죠. 지금 그냥 돈 보내고 싶으면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이다. 근데 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가끔 등장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가계수표.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고 싶으면 당좌예금을 가입하죠. 근데 개인도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은행에 가서 가계종합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입을 하면 수표책을 줘요. 마찬가지로. 당좌 수표랑 똑같이. 그래서 개인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게 가계수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계수표를 발행을 해서 나한테 주면 나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겠죠.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똑같이 현금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편한 증서도 받으면 은행 우체국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회사에다가 주식을 산 거예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뭘 줘요? 배당을 주겠죠? 그럼 배당금 받아가세요 라고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것도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인데
만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회사의 공채나 사채를 사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받을 때 이자 받아가세요라는 표가 있어요. 그 표를 가지고 가면 현금을 줬던 건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배당도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고 뭐 이자도 그냥 통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받았었고 이게 다 뭘로 취급을 했었다? 현금으로 취급을 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기억을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다 현금으로 취급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나요? 다음 넘어가 보시면 밑에 주의할 점은 우표나 수입인지 수입 증지는 현금처럼 유통될 수 없으므로 비용이나 성급 비용으로 분류하고 차용 증서는 대여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개정 과목 배울 때 우편 요금은 뭘로 하기로 했죠? 통신비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표를 대량으로 사다 놓은 거야. 그러면 그냥 통신비라고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입인지 수입 증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봐봤나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접수하면 저희 가서 수입인지 사서 붙여서 오세요. 그러지 않나요? 우표 같이 생긴 거, 요만한 거.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자, 그 수입인지는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공공기관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개념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는 뭘로 보시냐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표는 통신비, 그다음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61페이지에 보시면 또한 선일자 수표라는 게 나와요. 자, 선일자 수표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론 문제로 어쩌다 하나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당좌 수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내가 은행에 가서 당좌 예금을 가입을 하고, 통장에다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에서 당좌 수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당좌 수표를 내가 큰 돈을 써야 될 때 수표에다가 금액을 써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가져가서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에서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표는요, 받으면 바로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끔 발행일자를 오늘 날짜로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어음 배웠죠. 어음. 약속어음이라는 걸 배웠는데 약속어음은요. 나중에 줄게라는 증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기일을 써줘요. 만기일을 미래 날짜로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당좌 수표는 발행일을 오늘 날짜로 써야 받은 사람이 바로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이제 채권자가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 갚으라고 막 이래.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야. 갚을 돈이. 그래서 며칠 후에 줄게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그럼 며칠 후에 줄 건지 정하래. 그러면 열흘 후에 드릴게요.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채권자가 어떤 제시를 하냐면 그러면 나 수표 발행해줘 그래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줘. 그랬더니 내가 나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열흘 후에 갚는다며 열흘 후의 날짜로 수표를 써줘 이러는 거예요. 자, 그게 선일자 수표입니다. 수표인데 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 미래 날짜로 써준 수표는 어음을 받은 걸로 취급한다. 그래서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수표는 현금이잖아요. 근데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 즉 형식은 수표지만 실질은 어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반대되는 개념도 하나 있어요. 어음을 수표처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가서 나 당좌예금 좀 가입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신용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당좌 수표 발행 너네 당좌예금 가입을 못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야 어음은 줄 거지? 어음은 웬만하면 줘요. 주거래 은행에서. 그럼 어음을 받아와서 자 거기에다가 날짜를 써줄 때 미래 날짜로 써주잖아요. 어음은. 근데 수표를 아니 어음을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음이냐면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뭘로 사용해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미래 날짜로 날짜를 써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일람성 출급이라고 써주잖아요. 은행에 가져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는 형식은 어음인데 실질은 수표처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선일자 수표는 형식은 수표지만 실질은 어음처럼 사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일람성 출급 어음은 형식은 어음이지만 실질은 수표처럼 사용하는 거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되셨으면 나머지 넘어갈게요. 뒤로. 뭐 거긴 자기합수표 나와 있고 우편한 증서 나와 있는 건 굳이 볼 필요 없고.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현금에 대해서 배웠어요. 현금.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요구 불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불예금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통장에서 꺼내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낼 수 있다라는 게 요구 불예금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회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하면 꺼낼 수 있다. 그게 요구불예금이고요. 보통예금에 입금을 해놨어요. 돈을.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은행 가서 출금표 작성하고 인출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당좌예금에 있는 건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수표를 발행해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밑에 수표와 어음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뭘 보시면 되냐면 수표는 발행일만 써주면 되고요. 어음은 모두 써줘야 돼요. 만기일도 써줘야 됩니다. 자, 만기일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는 지급기일, 만기일 이렇게 써있죠. 내가 언제까지 줄게 약속한 날짜를 써줘야 돼요. 자, 그게 지급기일 또는 만기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표는 발행일에 은행에 제시하면 수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에 제시를 해야 어음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 밑에 보시면 당좌 차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안 들어있으면 은행에서 못 꺼내겠죠. 그게 부도예요. 어음을 부도내면요.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이 그 부정수표 방지법인가?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부도내면 물론 돈을 그러니까 10배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수표를 부도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부도를 방지하고자 은행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을 가입을 할 때 은행한테 그러는 거죠. 은행아, 혹시라도 내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니네 거 좀 빌려줘. 그게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2,000원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 그러면 1,000원은 내 통장에서 꺼내주면 되고, 그죠? 1,000원은 은행에서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대부분 등장 한 번씩 나오기는 했던 내용이라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 당좌예금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8월 1일 날 상품을 사면서 15,000원어치를 사면서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10,000원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시험 문제마다 알려줘요. 당좌 차월로 하세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하세요 라고 대부분 알려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똑같이 두 번째 방법은 상품을 샀다. 15,000원. 그런데 그냥 우리는 통합계정을 쓸 거다. 그러면 그냥 당좌예금에서 15,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당좌예금 계정에 봤을 때 여기에 15,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 있잖아요. 10,000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15,000원이 되니까 5,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이 상품인데 당좌예금 통장에서 10,000원만 나가고 5,000원은 은행에서 빌려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떤 방식을 쓰라고 대부분 알려줘요. 당좌 차월을 쓰세요. 단기 차입금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당좌 차월이라든지 당좌예금에 마이너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결산일날 재무상태표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쓸 때 당좌예금을 마이너스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가 생기든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이 있으면 재무상태표에 작성할 때는 뭘로 해줘라?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당좌 차월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회계 기간 중에는 당좌 차월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결산 시점에 대변 잔액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자 동그라미 치세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자, 시험 문제는 대부분 요거는 안 나와요. 요거는 잘 안 나오고요. 당좌 차월로 하세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로 하라고 대부분 시험 문제는 알려주니까. 자, 그게 당좌 차월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현금성 자산이 나오네요. 현금성 자산.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자,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자,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자, 금융상품이니까 은행에서 판매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밑에 보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개월 동안 이자가 변동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얘기를 해요. 자, 얘도 이론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도 그 말이 제일 잘 나오고. 자, 밑에 보시면 자, A에 보면 금융시장에서 매각이 쉽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워야 한다. 두 번째, 금융상품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 뭐라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과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라든지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주식인데요. 3개월 이내 주식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그게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체. 환매체는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환매체를 발행을 하고 이걸 사간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아요. 이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뭐 3개월 후에 나한테 다시 팔아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파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런 걸 환매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애가 누구냐면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CD라고 양도성 예금 증서. 내가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하고 증서를 받으면 이 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형태.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76페이지에 주관식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주관식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그러면 당좌예금도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죠. 보통예금도 해당하죠. 자기합수표도 현금으로 취급하죠. 옆에 양도성 예금 증서 30일 만기 이래놨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가 나와요. 되셨나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5번에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그럼 여기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현금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타임 발행 수표하고 우편한 증서는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현금으로 취급하는 것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런 종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서요. T계정의 이해 당좌예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T계정은 저번 시간까지 몇 번 해봤어요. 그쵸? 당좌예금 계정이니까 자산이죠. 그러니까 증가하면 차변이고 감소하면 대변이죠. 그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당좌예금 A에는 전기 2월 기초라고 써 있죠? 이건 전년도에서 당좌예금 통장에 남아 있던 거예요. 그게 올해로 넘어왔다는 얘기고,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당좌예금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B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상품을 사고서 예를 들어서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대변에 없어지겠죠? 그게 C번에 남은 거고, 쓰다가 남은 거는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차기 2월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당좌예금 계정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해하시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예제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이 65페이지에 현금 과부족, 그래서 임시계정이 나와요. 자, 현금 과부족 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과잉되거나 부족한 현상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책에 뭐 주저리 늘어났는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이제 매일매일 회사 다니면서 회계 격리 업무를 보다 보면 매일매일 금고 잔액이랑 장부상 잔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10월 5일 날 내가 금고 잔액이랑 실제 잔액을 장부상 잔액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장부상 현금 잔액이 10,000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금고에 실제 잔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8,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내가 퇴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와서 찾아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날 회계 처리를 해놔야 돼요. 자,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적다라는 얘기는 현금을 내가 분명히 2,000원을 얻다 썼어. 근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 2,000원. 근데 아직 원인을 모르겠어. 이제 찾아볼 거야. 그래서 임시 계정으로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2,000원.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제 계속 찾기 시작을 한 거야. 원인이 뭔지. 그래서 10월 10일 날 찾았어. 아, 맞아. 이거 1,000원은 내가 직원한테 차비하라고 줬는데 까먹었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았죠. 원인을 찾으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요. 1,000원 찾았다. 뭐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직원 차비 줬다고 했으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여비 교통비로 하시면 되겠죠. 1,000원. 자, 이래 놓고 또 1,000원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쵸? 계속 찾아봤어. 계속 찾는데 못 찾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결산일이 된 거예요. 못 찾고.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라서 재무상태표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요. 1,000원을. 그리고 결산일까지 돈을 쓴 걸 못 찾았죠. 그러면 그냥 잡손실로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임시계정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당부상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10,000원이에요. 근데 실제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만 실제 잔액이 15,0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경우는 5,000원을 현금을 받았어, 내가. 근데 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찾을 때까지 임시로 회계 처리를 해놓자는 얘기예요. 얘는 현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하변에 현금이 5,000원 들어왔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대변에다 뭘로? 똑같아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찾으려고 쭉 노력을 하겠죠. 또 막 열심히 찾다가 11월 20일 날 원인을 찾았어. 아, 맞아. 그거 내가 3,000원 임대료 받은 건데 까먹고 있었다. 그럼 원인을 찾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요. 3,000원 찾았다. 뭐 왜 들어온 거다? 임대료 벌은 거다. 그래서 임대료 3,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서 계속 또 원인을 찾아요. 찾다가 마찬가지로 결산일까지 못 찾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해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 남아있는 거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2,000원을 없애고 결산일까지 못 찾으면 뭘로 처리하면 된다? 자비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라는 겁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이거 실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실기 문제로. 자, 그 내용이 지금 65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뭐 다 설명드린 내용이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